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갈래복합 10강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좀 긴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문이 좀 길어서 한참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나오는 박완서의 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완서가 이런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면서 굉장히 많이 본 작가죠.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가를 조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바리떼기는 무가입니다.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라고요. 교과서에 이게 여러 군데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무가가 수능에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능에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무가가 출제가 된다면, 무가가 지금까지 EBS라든가 뭐 여러 군데에 한두 개 나온 적이 있는데, 만약에 무가가 출제된다면 바리떼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 너무 길어서 생략을 해서 간단하게 지문을 그냥 요약한 다음에 문제를 풀까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하나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쭉 그려왔으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아무리 좀 글이 쉬워 보여도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확인하시면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그러면 해산바가지 해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태어난 손주들을 경건하게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생명 존중 사상을 환기하면서, 자, 일단 이 글이 먼저 보여주는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주제는 생명 존중 사상이랍니다. 이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남아선호 사상의 쇠퇴를 비판하고 있는,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주제는 남아선호 사상의 쇠퇴에 대한 풍자, 이런 것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다. 또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의 부양 문제로 갈등하던 내가 해산바가지를 통해서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 의식을 환기하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겪는 노인 소외에 대한 문제 의식도 제기하고 있다. 자, 노인 소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보시죠. 자, 나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며느리가 출산 후 입원해 있는 병원에 함께 가게 된다. 친구의 며느리가 누워있는 옆 침대에서는 아들을 낳은 산모를 시끌벅적하게 축하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본 친구는 둘째도 딸을 낳은 며느리, 자, 이 며느리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겁니다. 둘째도 딸을 낳은 며느리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나오는 친구 있죠? 이 사람은 우리가 아까 해제에서 봤던 것처럼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인물은 앞부분에서 비판의 대상, 풍자 혹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로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험이 대접을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쯤 쳐다봐도 지가 시험이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걸 모를 내가 아닌데, 자, 이거 친구가 하는 말이죠, 그죠? 아마도 앞에 사항이 생략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시어머니가 왔는데 그 며느리가 지금 딸을 낳았단 말이야. 며느리도 그걸 슬퍼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어머니가 핀잔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볼게요. 친구가 착 가라앉은 그러나 떨리는 소리로 사돈 마님한테 이렇게 쓰고 들어누운 며느리를 나무랐다. 자,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사돈 마님, 다시 말해서 며느리의 엄마죠, 그죠? 며느리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합니다. 그랬더니 저도 면목이 없어서 안 그럽니까? 저는 누구예요? 저. 며느리죠? 자, 우리 딸도 면목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잘 먹지도 않고 시시때때로 저렇게 울고 속을 끓이니 저에도 꼴이 말이 아닙니다. 자, 자기 딸을 좀 두둔해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아니죠. 제가 시에맨이 알기를 워낙 개떡같이 아는 애입니다. 벼르고 별러서 한마디를 해도, 자, 내가 어떤 중요한 말을 마음에 먹고 있다가 한마디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부나 하는 식이죠. 자, 깃등으로 둔다는 거죠. 평소부터 며느리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번 일만큼은 어른된 입장에서 한마디 다짐을 받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왔더니만, 자, 한마디 다짐, 이게 뭐냐 하면 뒤에 나올 텐데요. 자, 지금 딸 낳은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아들을 낳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자식을 낳으라. 자, 그런 다짐을 받으러 여기에 왔다라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아 선호사상을 아주 충실하게 보여주는 인물인 거죠. 자, 어쨌든 그래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더니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까 그 사람들이 다 해주는지 뭡니까? 자, 아까 그 사람들 누구겠어요?
옆 침대에서 아들 낳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아마도 딸만 낳다가 결국은 아들을 낳는 걸 성공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딸 낳는 거 좋은데 언젠가 계속 노력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 이 말을 내가 하기 전에 옆 침대 사람들이 이미 다 했다라는 겁니다. 저도 기가 있으니까, 며느리 쟤도 기가 있으니까 들었겠죠. 더 보태지도 덜지도 않을 테니 그 사람들한테 들은 소리를 고스란히 명심하고 있으라고 이르세요. 나 절대로 심한 시엠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또 딸 낳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자, 이 친구 누구예요? 나. 이글 속에 나오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딸을 넷 낳고 기어이 아들을 낳았답니다. 딸 둘이 흉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남의 집 대를 끊어놓겠다는 건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며느리가 이번만 아기를 낳고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지금 딸 낳은 건 좋은데 우리 집 대가 끊어지니까 무조건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건 안 될 말이죠. 부처님 가운데 토막도, 이거 흔하게 쓰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도 눈을 부라릴 일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사돈마님, 더 긴 말 안 하겠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내 속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처럼 젊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이 시애미 생각을 덮어놓고 구닥다리 낡은 생각으로 치지도외하지는 못하겠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가 시애미 꼴 안 보려고 흉물을 떨고 있는데 시애미라고 지 꼴 보고 싶겠습니까? 예, 가자. 자, 아주 긴 말 했어요. 한 대 패고 싶죠, 그죠?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시어머니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는 이런 겁니다.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야 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아 선호 사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자, 다음 갑니다. 친구가 서슬이 퍼렇게 말하고 나서 내 소매를 잡아 끌었다.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 안 오니만 못하게. 나는 친구 눈치를 봐가면서 모포 위로 스며시 산모의 어깨를 잡았다. 위로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격렬한 떨림이 소나기에서 닿자마자 나는 미리 준비해둔 축하와 위로를 겸한 인사말을 까먹고 말았다. 가자니까 시애미 우습게 보는 게 시애미 친구들 안중에 있으려고. 친구는 내 등을 떠다밀다시피 해서 먼저 문 밖으로 내쫓고 따라 나왔다. 뒤쫓아 나온 사돈 마님은 참회하는 제인보다 더 기운이 없이 고개를 떨구고 파리한 입술을 간신히 들먹이면서 면목이 없다는 소리로 되풀이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나온 사돈 마님, 이 사람도 지금 면목 없어 하고 있죠. 이 사람도 아들을 당연히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며느리 같은 경우에도 딸을 낳고 지금 속상해서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친구가 가장 심한 사람이긴 하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장면이 끝났고요. 자, 중략 다음 봅니다. 이제 이거는 자기 얘기할 거예요. 자, 내가 첫 애를 뵀을 때 시어머니는, 자, 여기 시어머니 나오죠? 이제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시어머니의 가치관은 누구하고 정확히 대비되는 사람이냐면 친구하고 정확히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남아 서모 사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시어머니는 생명 존중 사상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믿는 아주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첫 애를 뵀을 때 시어머니는 해산을 짚어보고 섣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의 가을 일부터 사람을 시켜서 시골에 가서 해산 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일까 딸일까 따지지 않죠. 그죠? 좋은 때다. 기저귀 잘 마를 거야. 축복해주고 있어요. 아들, 딸 따지지 않고 축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산 바가지를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해산 바가지는 아마 뭐 지금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아기한테 쓸 첫 번째 바가지, 이제 아기한테 물을 떠주거나 할 때 그런 첫 번째 바가지로 쓰는 모양인데 어떤 생명이 새로 태어나니까 바가지도 새로 잘 준비해야 돼. 어떤 생명을 맞으려고 하는 경건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잘생기고 여물게 굽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에 한해 첫 손자 첫 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실 소중한 바가지니까
자, 이러면서 후한 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 그분은 너무도 경건해 보여서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해서 경건한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자, 아들, 딸 따지지 않습니다. 자,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 놓았다. 또 손수 장에 나가서 뽀얀 젖빛 사발도 한 사발씩 사다가 선반 위에 얹어 두었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낳은 첫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캥겼다.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어난 나를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아까 첫 번째 장면의 내 친구하고는 명확히 다른 점이죠.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2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떠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자,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지 손자, 아들의 명과 복을 비는 거 아니죠, 그죠? 계속 같은 말하고 있는데 이 시어머니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들과 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가 됐음을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을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만 같은 확신이 생겼다. 대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기하는 자, 부정을 막는, 부정을 꺼리는 3-7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 만면하고도, 희색이 뭐예요? 기쁘다는 말이죠. 그 기쁜 얼굴과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다. 그래서 나라는 인물도 아까 첫 장면에 나온 것처럼 딸을 무려 4이나 낳은 겁니다. 자, 4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첫 장면에 봤던 내 친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딸을 낳은 거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친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남자를 여자보다 더 선호했었고 이유는 남자만이 그 집안의 대를 잇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남아 선호 그런 거 보이지 않고 생명 자체를 존중하고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손녀를 낳든지 간에 생명 자체에 대한 기쁨을 보여주고 경건함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야말로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가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남녀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것도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도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자, 배운 것도 없어. 누구한테 배우고 그런 게 아니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저절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 이 글의 작가가 주제로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문장인 것 같아요. 자, 그분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마땅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 거죠. 이랬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정정하고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가졌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노망이 걸려가지고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와서 지금 며느리인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나온 거고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나하고 이런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 상황이 글 속에 쭉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나는 하마터면 큰 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 자, 망가진 정신이 바로 치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비록 치매가 들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늙은 사람이지만 그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는지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정신이라고 하는 게 생명에 대한 생각이죠. 이런 것을 내가 잊고 있었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서 잊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남편이 막걸리를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하여 오던 길을 되돌아 섰다. 자, 잠깐 부연 설명할게요. 어떤 이야기냐면 며느리인 내가 너무 힘들어. 이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갈등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남편을 설득해서 어디 절 암자, 쉽게 말하면 요양원 같은 곳이죠. 요양원에다가 엄마를 갖다 두고 옵시다. 그래서 남편도 동의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암자에다가 아마 엄마를, 시어머니를 맡겨두고 남편과 내려오는 상황에서 남편은 좀 아쉬우니까 산 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겠죠. 그때 내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시어머니 내가 지금 사실 버리고 오는 거지. 버리고 오는데 이 지금은 치매가 걸리고 늙은 시어머니지만 그때 그 젊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맑은 정신, 아름다운 정신의 소유자였나. 그런 사람한테 늙고 치매 걸렸다고 해서 요양원에 버리는 건 내가 인간된 도리가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과 반성과 성찰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 다시 이제 암자로 올라갑니다. 자, 더 볼게요. 되돌아섰다.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용이 빠져있죠? 올라갔다가 어머니를 데리고 암자 쪽을 등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암자 쪽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엄마를 찾으러 가는 거고요. 암자 쪽을 등지고 내려온다는 것은 암자에 맡겼던 엄마를 등에 업고, 말 그대로 등에 업고 다시 내려오는 것이니까 엄마를 버리지 않고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장면이죠. 그때는 남편이 땀도 흘리지 않았대요. 그만큼 남편도 아마 기뻤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에는 아이들이나 이웃사람의 눈치를 볼 것도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를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에는 아프지 않은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뉘우치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 하는 어떤 가식을 가지고 모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모신 것. 진짜 우리 엄마처럼 인간적으로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가 있고부터는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되었다.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 아기처럼 천진한 얼굴을 내 치마 꼬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가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그 어린애처럼 칭얼대면서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임종 때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셔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날 때 얼굴을 보는 것만 같았다. 나는 마치 그분이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모습인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했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떤 해산바가지를 떠올리면서 시어머니와 있었던 그 갈등을 스스로 해소를 하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되고 그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 뒷부분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해제에서 아까 자신의 모습을 노인 문제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그죠? 요 마지막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글 전체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존중, 이것을 시어머니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글이 좀 긴데요. 바리떼기로 갑니다. 바리떼기. 뜻은 버려진 아이 이런 뜻이고요. 장르는 무가입니다. 무가.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무가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온다면 이걸 겁니다. 틀림없이. 자, 해제부터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7번째 딸로 태어난 바리공주가, 자, 버려진 공주라는 뜻입니다. 바리공주가 병든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갖은 고난을 이겨내고 무당의 조상신이 되는 바리공주의 일대기를 담은 이야기로서 혼령을 천도하는 49제 때 지내는 5구 굿에서 가창된 서사무가를 채록하여 다듬은 것이다. 자, 말 되지게 복잡한데요. 어쨌든 간에 버려진 공주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나중에는 모든 신들의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한 서사무가라는 겁니다. 이게 뒤에 그 설명이 돼 있나 모르겠는데요. 좀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자, 바리공주가 홀령을 극락세계로 인도해주는 무당의 조상신이 된 내력을 풀이한 본풀이로서 서사적인 성격을 지닌 구비 문학 작품이다. 이야기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작품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한국 민중의 전통적인 내세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영혼이 살고자 하는 민족의 소망과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다. 바리공주의 일대기는 고대 건국신화 및 조선 후기 소설에서 드러나 있는 영웅소사 구조. 자, 이게 영웅소설하고 되게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영웅서사 구조를 지니고 있다. 자, 영웅소설 우리 알고 있죠? 신이한 탄생이나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탄생을 하고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다가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그 고난을 극복해내고 마지막에 목적을 성취하는 영웅소설의 기본 구조를 이 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게 만약에 수능시험이나 모의고사에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바리떼기가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 말고 병든 아버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저승으로 가는 바리공주의 모습, 거기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 돌아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살리고 만신이 되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 부분은 일단 읽으면서 이게 이런 글이구나 맥락을 잡으시고요. 이 지문 말고 다른 부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공부를 한번 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천별산을 다스리는 오구대왕은 이게 바리떼기의 아버지예요. 자, 오구대왕은 부인을 막기 위해서 천하궁에 가리 박사에게 기륭하복을 묻는다. 자, 가리 박사는 점쟁이입니다. 지금 이 글이 벌어지고 있는 여기 배경 자체가 인간 세계가 아닌 것 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궁에게 점괘를 일러 주었는데, 자, 가리 박사가 결혼 문제에 대해서 상궁을 통해서 오구대왕한테 점괘를 알려 주었는데, 아래옵게 항송하오나 금년에 길례를 하며, 자, 금년에 올해 혼사를 하게 되면 7공주를 보실 것이고 내년에 혼사를 하면 3동궁 3명의 아들을 낳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자, 가리 박사라고 하는 점쟁이가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상궁은 돌아와서 그대로 아뢰었다. 상궁의 말을 들은 대왕은 웃으면서 말했다. 문복이, 자, 문복은 점 보는 것입니다. 점을 보는 것이 용하다고 한들 지가 어찌 알겠느냐. 일각이 여삼춘이 하루가 열흘 같은데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자, 혼인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일각 한순간이 3번의 가을을 보내는 것처럼 지루한데 어떻게 그 말을 믿겠느냐. 말 믿지 않죠. 그 예언, 점괘를 믿지 않고 오구대왕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오구대왕은 예조의 택일을 명했다. 결혼 날짜를 정하라고 했다. 3월 3일에 초간택을 봉하시고, 자, 첫 번째 약속을 하고 5월 5일 단오는 이간택을 봉하시고, 쉽게 말하면 약혼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약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7월 7일 견우직녀가 상봉하는 날을 길례로 정하고 혼인 날짜로 정해서 길례 도감을 설치한 후에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 앞에는 간단하네요. 점쟁이의 예언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혼인을 빨리 치르려고 하는 오구대왕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서 몇 달이 지나가니 길대 부인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자, 결혼한 다음에 몇 달이 지났어. 이 길대 부인은 오구대왕의 와이프, 다시 말하면 바리공주의 엄마가 되는 겁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 임신했다는 얘기예요. 몇 달이 지나서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 수라에서, 자, 이제 잉태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수라가 부엌이죠. 부엌에서 생살 냄새가 났고, 누구한테? 길대 부인한테. 우리가 입덧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덧하는 겁니다. 수라에서는 생살 냄새가 났고, 중전마마가 드시는 물에서는 물속에서 생기는 썩은 냄새가 나는 찌꺼기 냄새가 났고, 담배 풋내가 나고, 국에서는 생장 냄새가 나서 모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왕마마에게 아뢰자 대왕마마가 묻는다. 몽사가 어떻더냐? 혹시 태몽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애를 임신을 하면 태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왕이 그 얘기를 듣고 혹시 태몽이 있냐 물었더니 품 안에 달이 돋아 보이고 오른손에 푸른 복숭아꽃 한 장을 꺾어 들고 있더이다. 자, 보통 복숭아꽃 나오면 보통 여자아이를 낳는 꿈이라고 하죠. 자,
자, 대왕마마는 상궁에게 점을 보러 가라고 명했다. 천하궁의 가리 박사는 점을 쳐서 상궁에게 일러 주었다. 길대중전 마마의 태기가 분명하구나. 자, 임신임을 확인해 줍니다. 자식을 보시는데 여공주를 볼 것이다. 공주, 처음에 예언했던 것처럼 공주가 나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대로 상달하자. 주상한테, 왕한테 이야기를 하자. 문복이 용하다고 한들 지가 어찌 알 소냐. 자, 믿지 않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점괘를 받아온 거잖아. 올해 결혼하면 7명의 공주를 낳을 거야. 그러면 안 믿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딸을 낳는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죠.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고치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하고 웃어 넘긴다. 10달이 되어서 낳으니 공주였다. 예언이 맞은 거죠. 자, 공주의 탄생을 대왕마마께 아뢰자. 공주를 낳았으니 세자인들 아니 낳겠느냐. 기하게 길러라. 희망이 있어요. 비록 공주이지만 다음에는 남자애가 태어날 거야. 희망을 가지고 자, 버리지 않죠. 귀하게 키운다고요. 딸이지만 딸이기 때문에 섭섭해요. 물론 그죠? 아들 낳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 딸도 잘 길러라. 일단 첫 번째 딸을 낳았을 때는 오구대왕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번. 자, 공주의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자 청대공주라고 하고 별호로 다리장 아씨라고 하였다. 세월이 흘러 길대 부인은 또 잉태했는데 몽사를 말하기를. 자, 또 태몽을 말하는데 품 안에 칠성별이 떨어져 보이고 오른손에 붉은 복숭아꽃, 또 꽃이죠. 복숭아꽃 한 가지를 물고 있더이다. 또 딸을 낳아서 이름을 홍도공주라고 하고 별호로 별이장 아씨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데 계속 딸이 태어나 딸만 육형제를 두게 되었다. 육형제를 낳은 후에 길대 부인은 다시 잉태하였다. 이번 몽사는 어떠하이까? 이번 몽사는 연약한 몸이 부지하기 어려울까 하나이다. 대명전에 대들보에 청룡 항룡이 엉켜져 보이고, 자, 별가달 이런 거 아니죠. 청룡 항룡이 엉켜져 보이고 오른손에는 보라매, 자, 꽃이 아니에요. 보라매, 왼손에는 백마를 받아 보이고 왼 무릎에 거북이 앉아 있고 양 어깨에는 1월이 돋아 보이더이다. 지금까지하고는 분명히 다른 꿈을 꾸죠. 남자아이, 어떤 영웅을 잉태할 그런 꿈을 지금 꾼 거라고. 그랬더니 길대 부인의 말을 들은 대왕은 크게 기뻐했다. 자, 그대가 이번에는 세자대군을 낳겠구나. 드디어 남자아이를 낳을 거라고 확신 혹은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상궁에게 문복할 것을 다시 또 그 가리 박사인가요? 그 사람한테 점을 볼 것을 명했다. 문복을 다녀온 상궁이 말했다. 이번에도 공주를 본다고 합니다. 전복이 용하다고 한들 전복마다 맞추겠느냐. 이번 몽사는 세자대군을 얻을 몽사로다.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점 본 이야기를 믿지 않죠. 웃긴 게 한 개도 안 믿을 거면서 왜 맨날 점을 보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7번째 점도 믿지 않아요. 자, 그리고 사대문에 방을 붙여서 옥문을 열어 중재인을 용서하게 하였다. 나라에 축복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경사로운 일이라고 재인도 용서한 모양이죠. 드디어 10달이 되어 해산을 했는데 또 딸이었다. 자, 예상과는 다르게 딸이 태어납니다. 길대 중전마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자, 이제 온 동네가 다 남아선호산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간에 부인도 울고 있습니다. 대왕은 길게 탄식하여 말했다. 내 전생에 제가 남아서 옥황상제가 7달을 점지하였구나. 무슨 소리야? 딸 낳으면 죄 지은 건가요?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남아선호사당이 있었어요. 자, 서해 용왕에게 진상이나 보내려 누구를? 딸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7번째 태어난 딸을 서해 용왕한테 진상,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죠.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아주 매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옥장이를 불러서 옥함을 짜게 하고 함 뚜껑에 국왕공주라고 새기게 했다. 중전마마가 탄식하여 말했다. 자, 딸을 이렇게 버린다고 하니까 중전마마 길대 부인이 말을 합니다. 대왕마마 모질기도 모지시다. 혈육을 버리려고 하옵시니 신하 중에서 버리지 말고 신하 중에서 자식이 없는 신하에게 양녀로 주시지. 대왕마마는 중전마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 화가 난 거죠. 그죠? 화가 나서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버리는 자손 이름이나 지읍시다. 버려도 버릴 것이고 던져도 던질 것이니 바리공주, 버려진 공주라는 뜻이라 그랬죠. 바리공주라고 지어라. 양마마의 생월 일시와 아기의 생월 생시를
옥고름에 맨 후에 옥병에 젖을 넣어서 아기 입에 물린 후에 함에 넣었다. 금거북 금자물쇠 흑거북 흑자물쇠로 채운 후에 신하를 시켜 바다에 버릴 것을 명했다. 앞에서는 황천경, 뒤에서는 유사강이 흐르는 여울이 한번 던지니 용소숨을 하여 무트로 다시 나왔다. 두 번째 던져도 무트로 다시 나온다. 뭔가 신비한 모습이 보이죠.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버려진 공주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늘이 뭔가 도와주는 그런 인물처럼 보여요. 자, 세 번째 던지니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이 아는 자손이라 깊이 가라앉지 않고 금거북이 나타나 지고 간다. 뭐 그 다음 얘기는 뻔한 거죠. 안 봐도 누군가가 얘를 구해서 키우게 되는 거고, 자라는 동안 부모의 은덕을 전혀 받은 적이 없지만 나중에 부모가 아프다고 하니까 나머지 6명의 공주는 약을 구하러 가려고 하지 않는데 얘가 나서가지고 바리 공주가 나서서 부모들을 다 치유하고 나중에 아까 봤던 것처럼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라서 영웅서사 구조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앞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이거 말고 뒷부분이 훨씬 더 가능성이 커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찾아서 뒷부분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문을 너무 길게 읽었는데요. 문제 최대한 한번 빨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이해다. 적절치 않은 거. 근래형 물어보는 거죠. 1번 가의 나의 시어머니와 달리 나의 오구 대왕은 딸보다 아들을 낳기를 바랐다. 맞죠? 그죠? 우리 시어머니는 생명 존중. 반면에 오구대왕은 아들이 아니면 갖다 버려. 이런 놈이니까 1번은 맞네요. 자, 2번. 가의 나와 달리 나의 길대 부인은 딸을 낳은 거에 대해서 편치 못한 마음을 지녔다. 뭐가 틀렸어요? 달리가 틀렸죠? 나도 딸을 낳고 캥겼다, 울었다 이런 말 나왔었고 길대 부인도 마찬가지니까 둘 다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다 맞겠네요. 그죠? 읽어나 봅시다. 3번. 가의 나의 친구와 나의 오구 대왕은 모두 집안의 대를 잇기를 위해서 아들을 원하는 남아선호사상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4번. 가의 나의 친구 며느리와 나의 길대 부인은 모두 딸만 낳은 거에 대해서 울면서 속상해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 없겠죠? 5번. 가의 나의 시어머니와 나의 오구 대왕은 각각 나와 길대 부인이 낳은 첫 딸을 귀하게 여겼다. 그렇죠? 시어머니 첫 딸 귀하게 여겼어요. 그죠? 남아 구분하지 않고 오구 대왕은 섭섭하기는 했으나 잘 기르라고 표현했죠. 글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2번.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거. 자, 어떤 구절에 의미 묻는 것 같은데 일단 기역이 아래옥계 왕사오나 금년에 길래하면 이 부분 자 보겠습니다. 앞으로 7명의 딸이 태어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죠? 올해 만약에 결혼한다면 7명의 딸이 태어날 거다. 1번은 문제 없네요. 자, 2번. 문복이 용하다고 한들 지가 어찌 알겠느냐. 일각이 여삼추요 하루가 열흘 같은데. 자, 전본 사실을 믿지 않고 혼인을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오구 대왕과 가리 박사 간의 갈등이 어떻게 알아요? 자, 물어볼게요. 이 사람 사이에 갈등이 나오기는 해요. 이 글 속에 오구 대왕과 가리 박사가 점을 쳐주면 오구 대왕 안 믿어요. 그건 나왔어. 그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점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이 드러나요? 아니죠. 오히려 점을 쳐주면 믿지 않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갈등 상황 자체가 나오지 않고요. 심화되는 것도 아니니까 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3번은 자, 3번 디귿 부분이 길대 중전마마의 태기가 자, 가리 박사의 점괘풀이가 믿을 만한 것임을 짐작해. 왜? 이렇게 점을 쳐주고 딸을 낳게 됐죠. 그러니까 미리 벌어질 일을 이야기해 준 거니까 3번 당연한 거고요. 4번. 이번 몽사는 연약한 몸이 자 이제 바리공주 꿈꾸는 부분. 이전과 달리 평범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5번. 버려도 버릴 것이요. 이 부분. 바리공주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내력. 버려진 공주, 바리떼기. 다 문제 없네요. 답은 2번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3번.
3번은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거죠. A가 해산바가지고요. B는 옥함이죠. 자, 1번부터 A는 이야기를 긴박한 해산바가지 때문에 긴박해져요. 천만의 말씀. 이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긴박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는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킨다. 그래서 지연시키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때 지연되는 건데 오히려 이것은 딸이 태어나고 이제 버려지는 이야기, 새롭게 뭔가 이야기가 전환된다라고 말하는 게 더 옳겠죠. 그래서 1번은 잘못 얘기한 겁니다. 2번 A는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글쎄요. 그 부분은 시어머니하고 내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 자, 요거는 좀 나눠서 봐야 되겠다. 일단 그 시어머니하고 그러니까 그 결혼을 당시 말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오고 나는 그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워. 맨날 신경안정제를 먹어. 갈등을 하다가 이 시어머니를 버리러 어떤 암자에 갔잖아요. 암자에 갔다가 이 사람이 해산 바가지를 딱 생각을 하면서 아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다시 모시고 오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맞아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B는 갈등이 약화된다? 아니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갈등도 모르겠고요. 약화된다고도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이제 바로 한번 점프해 봅시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5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A는 지난 일을 환기하는 계기로서 서사 전환에 이야기하고자 어머니하고 뭔가 갈등이 있었어. 그랬는데 지난 과거의 시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신 분인지 떠올리게 만들고 이것을 계기로 어머니를 다시 갈등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시고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보살피는 이야기니까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고 B는 사건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끈다. 이제 버려진 공주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앞의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딸을 낳는 자식을 낳는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은 바리공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답은 당근 5번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거. 해산바가지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고부간의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전반부는 아들을 낳은 산모를 찾은 방문객의 대화와 나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아선호 사상과 이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고 후반부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부양하면서 힘든 내색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여성한테 지워지는 사회적 굴레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나는 시어머니를 맡길 수용기간을 찾아가던 중에 과거를 떠올리고 해산바가지 이야기, 과거를 떠올리고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면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되새겨보게 된다. 자,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은 나를 잊고 지냈던 것이다 에서 자, 과거의 모습을 환기하는 거죠. 내가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어. 그렇지? 과거에 이렇게 훌륭했던 분을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해서 버리려고 하다니 자신의 현재 모습을 지금 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죠. 1번은 가능합니다. 2번, 임종 때의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셔서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일상에 갓 태어날 때 얼굴을 보는 것만 같았다 해서 자, 편안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를 통해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생명의 고귀함을 깨달은 게 아니죠. 이 글에서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5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 뒷바라지 해주었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지 시어머니의 임종을 통해 깨닫는 것은 아니니까 답은 2번이라고 봐야 되고요. 시어머니의 임종 부분에서는 어떤 편히 모시고 편히 보내드렸다고 하는 어떤 만족감 아니면은 스스로에 대한 위로 이런 게 보여지는 것이지 지금 2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생명에 대한 고귀함 같은 것은 과거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답은 2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남의 집 대를 끊어 놓겠다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지가 시애미 꼴 안 보려고 흉물을 떨고 있는데 시애미라고 지 꼴을 보고 싶겠습니까? 라는 친구의 말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자,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를
타박하고 있는 거죠. 남아 선호사상이 고부간의 갈등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가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되었다 해서 여성에게 지워진 사회적 굴레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위선을 떨었던 시절, 그 다음에 착한 며느리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시절, 그때는 한 집안의 며느리 여성으로서 매우 힘들었음을 반대로 확인할 수가 있을 테니까 4번도 맞는 말이겠죠. 자, 5번. 그 사람들한테서는 들은 소리를 고스란히 명심하고 있으라 이르세요. 아까 그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줬으니까 해서 여기에서 아이고 길구만. 아들을 낳은 산모를 찾은 방문객들의 대화 내용이 남아 선호사상과 관련된 것인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 이런 말 했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대신했다고 표현했겠죠. 자, 어쨌든 두 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글을 봤습니다. EBS 아주 돌아버리겠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이니까 아마 대부분 다 이 얘기 이쯤에서 끊었겠죠. 안 들을 텐데 뽀소리 한마디 할게요. 마지막이니까. 이게 갈래복합에 있죠. 갈래복합이 무슨 얘기인가요? 두 지문을 엮어서 갈래가 다른 두 개의 글을 엮어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를 내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내면 안 되는 거죠. 지문이 너무 길죠. 실전에 이렇게 낼 수 있겠어요? 이건 차라리 박완서의 바리떼기가 그 해산박애가 중요해 보이고 바리떼기가 중요해 보이면 축제하는 사람들이 바리떼기는 고전 산문에 집어넣고 박완서에는 현대소리 집어넣어야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묶어버리면 둘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주 짜증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